자,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K-윈 125, 한솜에서는 ADB 125로 KR 모터스에서는 K-윈 125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제 모체는 중국 보레이 ADB 125가 원래 이름입니다. 125는 아니죠. 원래는 150cc로 출시되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120으로 다운시켜서 들어왔죠. 자, 최근에는 150cc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은 애시당초 왜 125로 낮춰서 판매를 시작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차피 보험 기준은 250cc까지 125랑 똑같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150으로 들어왔어도 하동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125, 이거는 보레이 125라고 통합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의 그 브랜드 이름이 여기저기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뒤에 테일 램프도 보레이의 V자 형상을 띄게 만들었고, 또 앞에서 보시면은 VADB라는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죠. 보레이 ADB,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옵션,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거의 막 다 때려 박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키의 스탑앤고 시스템, 여기 스위치로 온오프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TPMS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또 파격적으로 화질은 낮지만 블랙박스가 기본 사양으로 앞에 내장되어 있고, 카메라가 뒤에도 여기 팬더에 내장형으로 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카메라를,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용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DYDVR, 드라이브 비디오 레코더,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다운받고 계기판상으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근데 파일 자체를 받기 위해서는 그 어플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드를 물리적으로 빼서 컴퓨터로 옮겨서 파일을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물리적인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 블랙박스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ESS 비상 점등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데, 단점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시속 한 60 이상에서 살짝만 잡아도, 브레이크를 살짝만 잡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짝 잡은 상황에서는 안 켜져도 되는데, 살짝 잡아도 거의 무조건 백발백중 점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민망함이 있다. 그래서 그 ESS 기능이 있고, 그 핸들 조작부에 백라이트 기능이 있죠. 은은하게 야간에는 같은 액세서리 같은 옵션이죠. 커다란 그 TFT 컬러 계기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컬러 계기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계기판 보통 보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고 컬러인 게 좋긴 하겠죠. 여기 엔진이 VI 코어, 그러니까 즉 풀어서 말하면 보레이 인텔리전스 코어, VI 코어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완벽한 하이브리드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전기 기능을 백업 기능으로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써보기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이 쓰고 안 쓰고를. 그 하이브리드 기능을 선택적으로 끌 수 있는 게 여기 스탑앤고 스위치를 빨리 2번 온오프를 작동시키면은 그거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에는 없는 내용이죠. 초기형인 타입에서는 이게 그렇게 작동을 하고요. 또 요거 이후의 모델은 한번 설정했을 때 다시 키 온 오프를 하면 그 마지막에 설정된 값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형, 구형, 완전 초기형 모델은 시동 껐다가 키면은 그게 다시 무조건 그냥 하이브리드 온 상태로 디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이브리드 기능을 쓰지 않겠다 하면은 매번 키 온을 할 때마다 이거 선택적으로 요 작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무난하죠.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출시를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은 요 모델은 혼다의 ADB 150, 160 그 모델을 앞쪽을 보면은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뒤쪽은 좀 달라요. 뒤쪽은 사뭇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 좀 각져 있고 그런 모양인데 혼다 같은 경우에서는 유순하게 매끄러운 디자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제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혼다보다 원본보다 이게 뒤쪽까지 디자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잘 뽑아져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검색해서 이미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요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보레이가 디자인이 잘 빠졌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앞쪽 부분은 이 라이트 부분하고 요 앞쪽 부분은 상당히 흡사해요. 그리고 요 부리 부분이 얘는 또 있어 가지고 이게 또 뭐 싫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이 컨셉에 맞춰서 잘 뽑았어요. 이거 조절식 윈드스크린,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 지금 메인 스탠드지만 제가 키 170에 메인 스탠드인 점을 감안했을 때 발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거의 안정적으로 발을 디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월등하게 좋아요. 장시간 타더라도 이 승차감이 여기에 비할 만한 다른 차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캠핑 하면서 그 전라도 무안까지도 가고 뭐 그쪽 주변에 뭐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했지만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갔는데 그럼에도 125cc로 그 피로감이 없다.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승차감이 좋으니까 이 승차감에 대한 그 지루함이 없다. 그 스펙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그래서 뭐 배달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장시간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배달 같은 경우는 픽업할 때 내리고 또 배달지에서 배달할 때 또 내리고 그 상하차가 많은 경우니까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저처럼 그냥 지고지순하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장거리를 여행이나
아니면 뭐 캠핑이나 그런 식으로 장거리를 주행하더라도 피로감이 적다. 그게 가장 월등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비는 제가 순수 레저 용도로 사용했을 때 40, 뭐 적게 나오면 35, 많게 나왔을 땐 40 이상, 40까지도 나온 적이 있고, 보통 못 나와도 진짜 뭐 한 30, 35,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연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블랙박스 부분에서 화질은, 실질적으로 화질은 뭐 좋지 않아요. 굉장히 저품질이고, 해상도를 따지면은 한 720, 720 정도 되던가? 그리고 화질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여기 그 중국산 보통 브랜드 보면은 블랙박스를 보면 풀 HD라고 해도 막상 그거 영상을 모니터로 띄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그 핸드폰이든 디지털 카메라든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여진 결과물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화질이. 뭐 색수차라든지 그런 기기적으로 좀 낮은 수준의 영상 결과물이 담겨진다라는 점이고, 또 지금은 그 DY 모토라는 그 어플이 그걸로 뭐 키 없이 여기서 시동도 걸고 이동한 경로도 나오고 또 뭐 그런 식의 뭐 다양한 그 정보를 그 제공해 주던 그 DY 모토라는 그 앱으로, 근데 지금은 다 막혔습니다. 그것을 과거에 한 1년 전이었나? 유료화 시킨다고 한다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진행되지 않고 그냥 막아버리기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잠깐 좀 불편했다고 할까? 그 점은 간단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어플을 사용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막아버렸어요. 그때 작년에 1년 반쯤 전인가 그 예고는 했었는데 KR 측에서 유료화 된다고. 근데 어떤 무슨 그 공지도 없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차단됐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거를 조작을 하다가 이거 이제 막았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았죠.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그걸 미리 알았으면은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그 영상을 다운로드를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계기판에서 재생을 하면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그걸로 이제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여기에 별도로 카플레이를 설치하면서 여기 카메라를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또 추가로 달았어요. 들어와서 뭐 필요 없다. 어차피 화질도 좋지도 않은 거 그냥 없는 셈 치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나 뭐 불필요한 부분 뭐 그런 점들을 얘기할 건데, 이 스탑앤고, 아까 언급했었던 이 스탑앤고, 이게 참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용량은 큰 거를 쓰기 때문에 그 시내 주행할 때 저런 기능이 있어도 무방해요. 그 연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오토바이는 이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저 기능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배달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하는 그 보상 시간이 충분히 보장이 되지만, 보통 그냥 출퇴근용이나 뭐 저처럼 레저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시내 주행을 하면서 시동을 껐다가 켰다가 한다는 거는 특히 겨울에 굉장히 위험한 안 좋은 기능이 될 수가 있죠.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니까 충분히 배터리가 완충 상태가 아닌 가정에서 저게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배터리의 용량을 계속 깎아 먹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시동이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겨울에 며칠 동안 그 주행 안 하고 그 공백이 길었을 경우에, 그래서 배터리가 용량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던 상태에서 저 기능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참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뭐 설계적인 결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시속 50 이상 됐을 때 손을 놓으면은 뭐 탑박스가 있건 없건 간에,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손을 놓았을 때 50 이상에서 그 속도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얘는 너무 흔들려요. 이렇게 막 와불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시속 뭐 80 이상 달리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기가 불안합니다. 손을 놓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뭐 설계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좁은 트렁크. 스쿠터 치고 이렇게 좁은 트렁크라는 거는 스쿠터 치고는 좀 약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죠. 스쿠터의 가장 큰 장점은 변속 안 하고 편하게 타는 것도 있지만, 헬멧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참 유난히 적은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점이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요 시트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열었을 때, 이게 지금 수평이 평평한 지형이니까 이렇게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경사가 진 언덕에서 비탈길에서 이렇게 시트를 열었을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좀 짜증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대안책으로 요런 장치를 해가지고 이게 쓰러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요런 잔꾀를 부려서 사용하고 있죠. 좀 덜렁거려요. 이거 원래 이렇게 덜렁거렸던가? 여기에 스프링 하나만 딱 넣어줬으면은 얘가 이렇게 매가리 없이 다쳐버리진 않을 텐데, 이게 평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경사가 기울어진 곳이다, 이게 가만히 안 있죠. 이렇게 다쳐버리죠. 아주 짜증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용도입니다. 딱 이렇게 해서 여기 후크에다가 딱 걸면은, 자, 안 다치죠. 안 다쳐요. 경사 있는 곳에서도 안 다치고요. 여기 고정 후크에 뭐 지장도 없고, 그거 딱 뭐 잠길 거 다 잠기고,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제가 평균 체형이에요. 170에 몸무게는 한 65 정도에서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평균 체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서스펜션에 그 프리로드를 다 풀고 타니까 그 전에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 프리로드를 제일 위로 다 풀고 타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서스펜션 강도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점이고, 뭐 앞에도 마찬가지고, 앞에는 뭐 조절하고 뭐 만질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하는 거지만, 뭐 앞뒤로 해서 저한테 딱 그 평균적인 그 체중에 맞는 그런 세팅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아쉬운 거는 또 이제 컬러. K윙 같은 경우에는,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하고 검정색 두 가지 색깔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한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채색, 여기는 다 무채색이고, 한솜 같은 경우엔 그 이외에 나머지 컬러, 유채색을 비롯해서 뭐 그 민트색 같은 그 파스텔 톤의 다채롭게 유채색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검정색을, 모든 바이크를 통틀어서 검정색은 제가 1순위로 싫어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것도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회색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검정보다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궁극의 가장 큰 문제, 이거는 이제 뽑기의 경우인데, 뽑기라고 하기에는 좀 빈번하게 많이 드러나 있는 문제, 스로틀 바디의 이슈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킬로가 됐고 2년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새 차로 내렸죠, 분명.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바디 쪽에 문제는 없었어요, 다행히.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뽑기의 그 증상은, 예열을 하지 않고 바로 출발하면은, 그러니까 첫 시동, 그 하루에 예를 들어서 아침이라든가 첫 시동을 걸고 예열을 3분 이상 하지 않고 바로 스타트를 하면은 처음 스로틀을 놓았을 때 시동이 꺼져 버려요. 비단 이런 지금 같은 8월 9월 이런 한더위 혹서기에는 그 증상이 사그라듭니다. 근데 이제 아침 일교차가 시작돼서 아침 기온이 좀 내려가기 시작한다, 뭐 10도 이하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그 증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최소, 저 같은 경우는 최소 3분 정도 예열을 하고 시동을 켜놓고 그리고 주행을 해야지 처음에 이제 스로틀을 놓았을 때 시동이 꺼지지 않아요. 근데 혹한기 뭐 12월, 1월, 2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시간이 좀 더 증가하죠. 5분, 3분에서 5분으로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3분 정도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이제 빨리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스로틀 당기고 출발을 해요. 출발은 돼요, 무조건. 출발은 되는데, 출발하고 나서 이제 스로틀 놓았을 때, 이제 코너를 접했거나 뭐 골목에서 이제 나간다거나 할 때 스로틀 놓으면은 이제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죠. 예열 시간이, 필요 조건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3분에서 5분으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그 바이크 지식으로나 상식으로나 생각해봐도 그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배터리 말고는 크게, 그게 주행에서 시동을 유지시키는 거에서 배터리 말고는 없거든요, 배터리 말고는. 근데 시동은 다 걸린단 말이에요. 시동 걸리고 뭐 전압도 충분하고,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 기종 중에 모든 오토바이를 통틀어서 전기적으로 나한테 좀 스트레스를 줬던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차종에서도 항상 그 USB 충전 포트가 전압이 표시가 되는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전압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배터리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 배터리를 다른 걸로 교환을 했어요. 뭐 그래도 증상은 똑같아. 배터리 탓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혀 배터리하고는 무관한 증상이에요. 근데 이 증상이 간혹 뭐 1년에 한두 명 커뮤니티에 올라오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류의 뽑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스로틀 바디가 더 많은 사례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열 문제, 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일찍 나와 버려요. 출발할 때 아예 그냥 10분, 뭐 5분 미리 더 일찍 나와요. 그래서 예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용을 했죠. 기능적인 그 문제가 있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진짜 재수 없으면은 예열 문제와 스로틀 바디 문제, 그게 같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한 가지 그 문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감내하고 내가 적응하고 그러고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는 얘가 105 정도 속도에서 이제 퓨얼 컷이 일어나요. 많이 느꼈는데 한참 올라가고 한참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 청계 IC 바로 옆에 성남 분당 쪽에서 저 안양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한 뭐 60, 70에서 이제 시작해요. 내리막에. 그러면은 계속 당기고 있으면은 그게 120, 30까지 이제 가속이 붙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퓨얼 컷이 되면서 계속 이걸 잘라요.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최고 속도가 한 뭐 108? 제 계기판상으로는 108km가 찍혀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커트 시켜요. 네,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게 뒷바퀴가 상당히 뻑뻑합니다. 이게 지금은 좀 많이 살짝 좀 느슨해진 뭐 경향이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 돌려가지고 캘리퍼랑 로터랑 이거 피해서 공기 주입을 하려고 이걸 뒷바퀴를 이렇게 돌렸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것 자체도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1년 그 전에 사용하기 1년 전까지는 좀 그렇게 굉장히 빡빡했는데, 지금은 좀 패드가 마모가 돼서 그런지 좀 많이 여유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빡빡한 거는 아직도 좀 빡빡하긴 하다, 그런 느낌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 브레이크 성능은 뭐 그렇게 잘 잡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의 딱 그 정도 엄청난 제동력으로 락이 걸려서 막 뒷바퀴가 막 쓸릴 정도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가 되려면은 진짜 풀 브레이킹으로 꽉 눌러야지, 악력을 최대한 해서 그 정도 하면은 이제 ABS가 작동되고, 준수한 요 수준에서 합당한 그 정도의 수준의 제동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요전에 그 패드를 어떻게 분리하는 거를 옆에서 봤는데 단동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브레이크 패드가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서만 이렇게 미는 거. 그러니까 복동식, 단동식, 복동식, 그리고 투피스톤, 포피스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포피스톤 같은 경우에 이제 더
훨씬 고급 차량, 뭐 리터급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4피스톤 들어가고, 단동식, 복동식은 보통 보편적인 캘리퍼, 디스크 캘리퍼가 동시에 좌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피스톤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2피스톤이 복동식이고, 그리고 4피스톤은 그 피스톤이 한 캘리퍼 안에서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어서 동시에 양쪽으로 4개가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한쪽 바퀴에 피스톤이 4개. 그래서 앞뒤로 하면은 총 8개가 되는 거죠. 그럼 제동력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근데 이거는 단동식이고, 캘리퍼 하나에서 한쪽만 작동하는 거. 보통 이렇게 뭐 스프링 작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움직이게끔 하긴 하는데, 이게 얘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각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스프링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얘가 움직이면 얘도 마지못해서 이제 따라가게 하는, 흉내라도 내라, 뭐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한 70 정도 움직일 때 얘도 한 30 정도 호응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브레이크가 이 단동식 브레이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동식이었으면은 이 악력을 줄 때, 브레이킹 할 때 좀 더 손가락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 이 수준에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합당한 수준이고, 또 이게 이렇게 구속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합당한 수준의 브레이크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 보레이 125, 제 거 같은 경우는 Kwin 125죠. 보레이 125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배달하는 용도로 타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진짜 드물었는데, 지금 최근에 배달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 심심찮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이제 인지도도 넓어졌고, 또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하면서 검증한 내용도 있고 해서, 뭐 지금에 와서 이런 뭐 리뷰를 올린다는 게 한참 뭐 뒷북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 초반에 발견되지 않았고, 또 보통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전문 리뷰어들이 하는 그 리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부족한 점, 뭐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제가 그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객관적으로 깔 거 까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할 수 있고, 뭐 좀 부족하다, 또 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여과 없이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 와서 뒷북 리뷰라고만 평가절하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150cc도 출시되었고 하니까 계속 사용자층은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구매할 때 참고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레이 125, Kwin 125에 대한 리뷰였습니다.